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중랑천입니다. 오늘은 사주 명리학 기초강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24절기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서부터 이 사주 명리학의 기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음양오행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사주 명리학 공부는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를 보면 음양 오행의 성립이라 그래갖고 뭐 목화토금수 나와 있고 계절은 계절, 시간, 방향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사주명리학 책을 보면은 어떤 책이든지 이 처음에 이런 표가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 공부할 때 뭐 목은 봄을 나타내고 청색을 나타내고 숫자로 38을 나타내고 이러면서 이걸 이제 외워라 그래갖고 이걸 외우느라고 좀 고생을 했었는데 이 공부를 할 때 암기를 하는 것만큼 그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암기라는 게 암기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해야지 무작정 외워라 뭐 이런 것은 진짜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요. 그 어떤 공부든지 이해 위주로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 표를 딱 봤을 때 이런 거는 이해가 됐어요. 이제 나무라는 게 목이라는 게 나무를 나타내니까 청색을 나타내고 화라는 게 이제 뜨거운 불을 나타내니까 적색을 나타내고 토는 땅을 나타내니까 황색을 나타내고 뭐 이 정도는 좀 이해가 됐거든요. 그리고 수라는 것도 언뜻 듣기에는 뭐 하얀색 같은데 이게 그 바다를 이렇게 보면은 뭐 밤에 바다를 보면 이렇게 꺼멓게 보일 때도 있거든요. 뭐 그러니까 그렇다 치고 이 금이라는 게 이제 백색이라는 건 좀 의외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색깔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뭐 이 숫자라는 거, 이 3827 이런 거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그리고 이 맛이라는 것도 이 수라는 게 이제 바닷물은 짜니까 짠맛 이것까진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 온도 같은 것도 뭐 목은 따뜻하다, 화는 뜨겁다. 화가 뜨겁다는 건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수가 차갑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이 모카토금스라는 걸 처음에 이제 제가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이제 갔을 때 저를 가르친 그 스승님이 이걸 이제 쫙 적어주면서 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상당히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외운다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하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음양오행이라는 게 이 음이라는 것은 뭐 달을 나타내고 양이라는 것은 하늘을 나타내고 해를 나타내고 뭐 이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원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일주일을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하는데 이 일하고 월은 그 음양을 나타내고 수목금토일은 오행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이 수목금토 수목금토 화는 이제 또 오행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 음양 오행이 들어간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그 월요일이다 화요일이다 이런 것도 음과 양하고 오행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제가 첫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그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 그러니까 수성, 금성, 목성, 화성 이런 것도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화성이 왜 화성일까? 뭐 토성이 왜 토성일까?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안 되니까 왜 이런 말이 붙었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것도 이 음양오행, 동양의 그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이 오행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곳,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이런 곳에는 이 오행을 붙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요일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 음양이라는 게 그 양이라는 것은 태양을 나타내고 그 하늘의 기운을 나타내고 음이라는 것은 그 달을 나타내고 땅의 기운을 나타내고 양은 남자를 나타내고 음은 여자를 나타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음양의 개념이
이제 모든 세상에 이제 퍼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오행이라는 것이 그 태양계에서 그 지구 주변에 있는 별들처럼 이 오행의 영향을 이제 지구가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오행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세상은 오행의 영향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 어떤 기운을 더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인생의 기륭화복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주명리학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음양오행에 대해서 이런 기본적인 표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작정 외우면 안 되고요. 제가 왜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 목이 왜 봄을 나타내고, 화가 왜 여름을 나타내고, 그리고 숫자가 38이나 27, 50 이런 것은 어디서 나왔는지 우선 그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도낙서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것도 제가 그 예전에 황제라는 분이 있었다고, 중국의 황제라는 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황제라는 분이 그 중국의 역사책에 처음 등장하시는 분인데, 그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처음 그 역사에 등장하는 그런 분들은 좀 신화처럼 그렇게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족국가 시대의 족장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 전설적인 인물이 이제 그 황제라는 분이 자신의 신하인 대요와 상의를 시켜서 이제 역이라는 것과 한자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요라는 분이 그 하도낙서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 낙서가 아니고 이 하도만 나와 있는데요. 하도가 이제 그 중국의 그 황하 지역에서 그 용마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마라는 동물이 용용자에다가 이제 말마자를 썼으니까 지금 뭐 그게 어떤 동물을 나타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용의 얼굴을 가진 그 말이 아닐까, 그런 그 신화적인 그런 내용이니까요. 그 용마의 이제 등에 이런 점이 찍혀 있었답니다. 이렇게 점이 보시면은 밑에 6개가 찍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는 또 8개가 찍혀 있고, 이런 식으로 점이 이렇게 딱 찍힌 동물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효가 이제 거기를 가서 이것을 딱 보고 여기서 뭘 알아냈냐면 그 십진법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대효가 활동하던 시절이 고대 국가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 공동 생산, 공동 분배하던 그런 부족 국가 시대니까 그 문명의 혜택을 이제 받지 못하던 그런 시절이고요. 이제 문명이라는 게 이제 막 생기려고 하던 그때인데, 이때 이제 이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은 이 용마의 등에 찍혀 있는 이 점을 보면서 숫자적인 개념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서도 이것하고 이제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 하도하고 낙서의 줄임말이 이제 뭐가 되냐면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우리가 흔히 무슨 도서관에 가서 공부한다고 그러죠. 근데 이 도서관이라는 것이 이 하도 낙서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낙서의 이 도자하고 낙서의 서자하고 해서 도서관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이 하도 낙서라는 것이 이제 중국 문명의 기원이 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냥 이렇게 점만 이렇게 찍혀 있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문명의 기원이 되느냐, 이런 의문이 드실까봐 제가 옆에 이 하도의 상생순환이라는 이 그림까지 같이 이렇게 실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직접 그린 게 아니고 인터넷에서 캡처한 건데, 인터넷에서 이제 어디서 가져왔다고 표기를 할래도 이 똑같은 사진을 캡처해서 사용한 그 사이트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 표기는 안 했는데, 하여튼 이 하도라는 이 그 그림을 딱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별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용마라는 그
짐승이 있는데 짐승의 등에 이런 점이 이렇게 찍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대요가 이거를 딱 보고 아 여기서 숫자적인 개념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오행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풀어내거든요. 그러면 이 대요라는 사람이 이 하얀 점이 찍혀 있는 검은 점이 찍혀 있는 이걸 보고 어떻게 추리를 해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용마라는 그 짐승의 등에 이렇게 점이 찍힌 거예요. 찍혔는데 여기 지금 동서남북이라고 찍혀 있는데요. 동서남북은 방향을 나타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동서남북이라는 그런 방향이 정확히 이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동이 어느 쪽, 해가 어느 쪽에서 뜬다. 아, 해가 뜨는 방향은 항상 똑같구나. 그리고 해가 어느 쪽에서 진다. 아, 해가 지는 방향은 똑같구나. 이런 것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뜨는 방향을 동쪽이라고 하고 해가 지는 방향은 서쪽이라고 하자. 그리고 남쪽과 북쪽을 이렇게 만들었겠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방위하고 지금 반대로 돼 있어요. 이게 동서남북이 아니라 그 반대로 이쪽이 동쪽이고 왼편이 동쪽이고 오른편이 서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잘 보시고 그리고 이제 점이 이렇게 이제 찍혀 있어요. 그럼 이걸 보면서 여기에는 이제 하나가 점이 찍혀 있는데 이쪽에 이제 밑에는 또 6개가 딱 있는 거죠. 그리고 위에 보니까 이쪽에는 이제 2개가 찍혀 있고요. 위에는 5개가 찍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 3개가 찍혀 있고 여기 옆에 또 8개가 찍혀 있고요. 4개가 찍혀 있고 9개가 찍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보면서 대유라는 사람이 1에다가 1하고 2라는 그 숫자가 있고 1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또 2가 되고 여기 3이라는 숫자가 있고 4라는 숫자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5개를 더하면 6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 두 개의 글자에 5를 더하면 7이 되는구나. 이런 걸 이제 알아낸 거죠. 3에다가 5를 더하면 8이 되고 4에다가 5를 더하면 9가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 5개의 점이 따로따로 있는데 여기에다가 5개씩을 더하면 10이라는 글자가 된다. 그러면 이게 다시 0으로 돌아가서 0이 됐다가 다시 2를 더하면 또 6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십진법을 발견하게 된 거죠. 십진법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거를 이 사람이 딱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해가 뜨는 자리에는 이 3과 이 5를 더한 8이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이쪽에는 3과 8이라는 숫자는 동에 해당이 된다고 하자. 그리고 서쪽에 해당되는 곳에는 4와 9가 해당이 된다고 하자. 이렇게 이 사람이 정한 겁니다. 대유라는 분이요. 그리고 남쪽에는 2와 7이라는 숫자가 있고 북쪽에는 1과 6이라는 숫자가 있구나. 그러면 이 중앙에는 이 5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걸 더하면 10이라는 숫자가 돼서 다시 0이 된다. 이런 것을 이제 이분이 발견해낸 것이죠. 그래서 옆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걸 다시 이제 모카토금수로 그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이 동이라는 곳이 이제 8하고 3하고 8. 다른 건 보지 말고 이제 숫자만 보세요. 3하고 8이라는 숫자가 있고 여기 이게 이제 50에 해당이 되고 7에 해당이 되고 1에 해당이 되고 4와 9에 해당이 된다. 이 숫자를 발견해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래 표로 돌아가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38, 27, 50, 49, 16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숫자를 보면서 도대체 이 숫자가 왜 이렇게 나왔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드셨을 텐데 이 하도라는 곳에 그 점이 찍힌 걸 보고 이 십진법을 개발을 했다. 그래서 이 동쪽에 해당되는 이 목에는 그 3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는데 여기에 5를 더하니까 8이 되더라. 또 2에는 이 남쪽에는 2가 점 2개가 적혀 있고 그 위에 또 7개가 있었는데 5개 2에다가 5를 더하면 7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3827, 50, 49, 16 숫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하도낙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러면은 방향과 이제 숫자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 모카토금수의 그 오행을 또 어떻게 집어넣게 됐냐면은, 이 동쪽에서 해가 뜬단 말이에요. 해가 떠요. 해가 뜨니까 이때는 해가 뜰 때는 이제 그 싹이 올라오거든요. 싹이 올라오니까 아 이것을 모카토금수에서 목으로 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해가 이제 남쪽에 딱 떠가지고 해가 남쪽에 딱 뜰 때 그때가 가장 대낮이니까 가장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때는 화의 기운이 뜨거운 화의 기운이 강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서쪽에 갔을 때는 이제 해가 지거든요. 해가 지면서 이제 기울어지니까 이 금이라는 것이 뭘 나타내냐면 이 결실을 나타냅니다. 결실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가을의 기운, 즉 결실을 나타내는 이 금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밤이 돼가지고 그 해가 지고 달이 뜰 때 그때는 저녁이 돼갖고 이 추우니까 추운 겨울 그리고 그래서 수라는 것은 차가운 물을 나타내니까 이것을 수로 하자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방향을 정할 때 방향이 이 38은 동쪽으로 하자 그랬는데 이 동쪽에 해당되는 게 그 해가 동쪽에서 떴을 때 그러니까 싹이 올라온 그 해가 떴을 때 따뜻해지면서 이 싹이 올라오는 그 봄을 나타내고요. 봄을 나타내고 싹이 올라오는 봄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래서 이것을 목으로 정하자 이렇게 했고 화는 이제 가장 따뜻할 때니까 여름이 되겠죠. 여름이 되고 그리고 가장 따뜻한 그 태양을 나타내니까 화로 하자. 그래서 오행 중에 화로 정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금이라는 것은 이제 해가 질 때잖아요. 해가 질 때니까 이 금이라는 게 결실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한자의 뜻에 빠지면 안 돼요. 한자라는 것은 그 상징만 하는 것이고 이 목이 나무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 토가 땅만 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금을 갖다가 무슨 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건 이제 열매, 결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열매가 맺는 것은 가을이거든요. 가을이고 이게 이제 그 결실의 계절이고 그래서 이것을 가을로 하고 금으로 하자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수는 이제 그 차가우니까 차가운 물을 밤이 되면은 추우니까 이 차가운 물 숫자를 쓴 것이고 이때는 계절로 봐서 겨울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이 토라는 것은 계절로 봤을 때 환절기에 해당이 됩니다. 환절기에 해당이 되고 이 기후가 변하는 그 중간 단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화토금수가 이제 목이 동에 해당이 되고 화가 남에 해당이 되고 토는 중앙이고요. 금은 서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수는 북쪽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은 봄에 해당이 되고요. 화는 여름, 금은 가을, 수는 겨울에 해당이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나온 것은 이 하도낙서, 하도라는 곳에서 이 대요가 발견한 이곳에서 이 십진법을 생각해내면서 이 숫자도 발견이 되고 그리고 계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 오행에 맞춰서 구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우리가 그동안 이런 표는 많이 봤는데 이 모카토금수 이 표는 많이 봤는데 이런 숫자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계절은 일단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다 하도 낙서에서 온 거예요. 이 하도에 찍힌 그 점을 보면서 대요라는 분이 이제 계절도 정하고 시간도 정하고 아침에 이제 해가 떠가지고 낮에 가장 뜨겁지요. 화기운. 토는 이 사이를 나타내고 이제 금에 이제 해가 질 즈음이 저녁이고요. 수는 이제 그 물이 차갑잖아요. 그런 것처럼 밤이 차가우니까 이제 수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방향은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 방향을 정한 거죠. 그러니까 해가 뜨는 것은 동쪽으로 하자. 해가 지는 것은 서쪽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정한 겁니다. 그리고 숫자도 이 하도에 나와 있는 그 점의 숫자대로 이 3827504916 이것을
이 목화토금수에 맞게 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온도도 그냥 답이 나오죠. 봄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뜨겁고 그 토는 환절기니까 변화하고 가을에는 서늘하고 겨울에는 차갑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왔죠. 그러면 오장육부는요,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 오장육부는 이 목기운은 간, 담을 나타내고, 그리고 화기운은 심장, 소장을 나타낸다. 그리고 토기운은 이 소화기 계통, 위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금은 호흡기 계통, 폐, 대장을 나타내고, 그리고 수는 그 비뇨기 계통, 신장과 방광을 나타낸다. 이 신장, 방광은 이 수하고 좀 관련이 있죠. 그렇죠. 이 물을 나타내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때, 그럼 제가 어느 정도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색깔도 이 목이 이제 그 나무의 푸르름을 생각하시면 청색이 맞는 것 같고, 태양의 뜨거움, 적색, 그리고 땅이 노랗잖아요. 황색. 그리고 예전 분들은 이 바다를 흑색, 검정색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검정색이에요. 하얀색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가을을 나타내는 이 금을 백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또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이 맛이 이 겨울 같은 이 수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닷물이라고 생각하고 바닷물은 짜니까 짠맛이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 텐데 그럼 신맛이나 쓴맛이나 단맛, 매운맛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이 내용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이제 수부터 한번 보죠. 이 물은 흘러내림의 의미이며 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강이 바다로 흘러 짠맛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수가 짠맛이라는 것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이제 나무는 곱게 뻗어나는 성질이 있으며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맺히면서 신맛을 낸다. 그러니까 나무에서 그 열매가 딱 맺었는데 그 열매 맺은 게 아직 그 맛이 신맛을 낸다는 거죠. 다 완전히 익지 않았기 때문에 신맛을 내고요. 그리고 불은 타오르고 퍼지는 성질이며 자기 몸을 태우니 쓴맛을 낸다. 그리고 흙에 곡식의 씨앗을 뿌려 심어 풍요로운 삶을 영유시키니 곡식에서 단맛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땅에서 곡식이 나오니까 그 곡식의 단맛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는 단맛을 나타낸다. 금속으로 인류의 도구가 만들어져 삶을 편안케 하면서도 타종족을 멸망케 하였으니 매섭기도 하여 매운맛을 표시한다. 그러니까 일단 수는 바닷물 생각해서 짠맛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금은 이 칼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금속으로 만든 칼로 타종족을 멸망하기도 하고 매섭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매운맛을 표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흙에서는 곡식의 씨앗을 뿌려 심어 풍요로운 삶을 영유시키니 곡식의 단맛. 그래서 토는 단맛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불은 자기 몸을 태우니 쓴맛을 낸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이 이제 뭐 사업에 실패하거나 뭐 그랬을 때 쓴맛을 봤다 이러잖아요. 자기가 하던 일이 잘 안 됐을 때. 그러면 이제 뭐 누구한테 얻어맞았다든가 뭐 그럴 때 피가 나고 막 이러니까 그때 쓴맛을 봤다 할 수 있는데 피라는 게 빨갛잖아요. 불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쓴맛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음양오행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성질들을 제가 그 표로 만들었는데요. 이 표를 갖다가 무작정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면서 외울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주명리학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 위주로 그 공부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사주명리학의 그 본격적인 그 수업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앞으로 천간지지를 거쳐서 여러 가지 사주명리학의 그 이론들을 하나하나 이해 위주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